네, 딱 30분. 요즘 뜨는 트렌드를 압축해서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트렌드집 시간인데요. 자, 한동안 춥다. 추워도 너무 춥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시장입니다. 뭐, 우리나라 이 코스닥 시장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의 뭐 바이오 주식이 한 50%가 넘어갑니다. 한 7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최근 이 얼어붙어 있었던 바이오 시장에 따뜻한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고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좀 좋은 시기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진짜 이게 봄이 오는 건지 온다면 또 어디서부터 꽃이 필지 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님 모셔보고 오늘 요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발표 이승규 회장입니다. 네. 예, 아니 이게 반갑습니다. 한국 바이오협회라는 예. 게 있는 걸 저는 아, 그러세요? 죄송하지만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 예. 지금 어떤 한 곳입니까? 50년 됐고요. 오, 근데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정경래 아, 회장했을 때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예, 네. 저희가 연구조합소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생물산업협회, 벤처협회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한 45년 정도 돼서 음, 아마 한국에서는 전 섹터 바이오 산업의 전 섹터를 다 커버하는 유일한 협회고요. 회원 수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좀 무지했습니다. 예, 공부 좀 하십시오. 예, 오늘도 많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배우고 예. 가겠습니다. 부회장님이 제가 아까 잠깐 오프닝에서 음, 바이오의 봄 이야기를 좀 했는데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예. 어떻습니까? 사실 많이 좀 뭐 음, 이야기도 들으셨을 것 음, 같고 항이 섞인 목소리도 좀 많이 그렇죠.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맞죠. 어떠셨습니까? 한 2, 3년 동안 아마 한국의 바이오가 아주 혹독한 겨울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이제 환경이 좀 불안정하나 하게 되면은 이런 모험 자본이나 혁신 기술 투자를 안 하는 경향들이 좀 맞아요.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서부터 시작된 벤처 투자의 열풍이 사라지면서 음, 이제 좀 주춤했었던 부분이 하나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더 오랫동안 그 겨울을 했었어요. 많이 눌려 많이 있었죠. 눌렸죠. 근데 네. 작년서부터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투자 접근도 좀 좋아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도 기술 이전이나 이주도가 되는 여러 가지 기술 이전 프로그램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서히 봄이 오나? 음, 라는 거를 느끼고 있는데, 네. 벤처 대표님들도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고 또 하나 이제 어깨 기지개를 펴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이거 거시적으로 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그 돈이 결국에 흘러 들어가고 음, 투자가 음, 돼야 음, 새로운 산업의 성장이 예,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음, 높았던 시기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 좀 음, 음, 얼어붙고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도 좀 음, 투자도 좀 줄어들게 맞아요. 되고 이런 좀 예, 악순환의 반복이 좀 계속 됐었던 것 예, 같거든요. 예, 특히 그중에서 가장 음, 힘들다는 투자 난이도가 음, 높다는 음, 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더 네, 심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느끼기에도 많은 분들 그 업종에 계신 음, 분들의 좀 이야기들이 있죠. 있었죠. 어떠셨습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바이오나 혁신 기술들이 들어오는 시장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모험자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줄어들 버리기 때문에 이런 벤처에 투자가 좀 어려운 게 어려웠을 분명히 거예요. 있었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한동안 겪게 됐던 거고,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국제 정상도 뭐 불안한 부분들 좀 있어가지고 뭐 다들 그렇죠. 금이라든지 이러한 좀 안정자산 쪽으로 넘어가는 분야가 그렇죠. 있어서 우선 관세도 예, 그런 것들도 터졌었고요. 있고요. 네. 뭐 특히 뭐 관세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투자를 유축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무슨 투자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펀드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결국 펀드는 펀드에 참여한 LP들의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LP들이 이제 바이오 쪽에 투자하는 이런 약간 모험적인 곳에 투자하는 거에 그렇죠. 거리를 두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벤처 투자가 어려워졌던 거고, 근데 이제 고민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어려워져서 그게 한 3년 정도 어려워졌다가 투자를 하면은 괜찮아질까? 그렇게 음.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이거는 벤처는 생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그 상장을 해서 참 뭐 몇십 조의 기술 이전을 하는 그 벤처들도 처음에는 스타트업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가 왔는데 저는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한 2, 3년 정도 앞단에 그 초기 벤처들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들이 이제 클로즈를 하게 되면 네. 결국 생태계에서 이
블럭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래서 나중에 펀드가 좋아져서 야 투자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없어졌겠죠.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 때문에 좀 많이 생기죠. 없어진 예, 회사가 좀 많이 많았나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술을 가졌던 분들이 어. 아이템을 창업을 했는데 투자를 못 받으니까 연구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아이고, 없는 아이고, 구조가 안타깝네요. 되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결국은 그런 앞단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부나 이런 퍼블릭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마련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투자나 이런 게 활발하게 되고 뭐 IPO가 활발하게 됐을 때가 경기가 호황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주식시장도 호황이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근 자료 보니까 뭐 M&A나 IPO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단계에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IPO가 몇 년 동안은 좀 바이오주들이 시장에서 신뢰를 못 받은 거의 부분들이 있고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아예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 실제로 있었나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거든요. 있긴 있었습니다. 몇 있긴 개들이 있었나요? 있긴 있었는데 네네. 이전만큼 많이 활발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과도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좀 성장 좀 선진국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뭔가 계속 트라이앤 에러를 하면서 에너지를 쌓아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그 과정이 있는 것 같고 그때 이제 뭐 고금리서부터 여러 가지 외부적인 걸 겪어가지고 투자가 어려워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투자가 좋아지면서 상장도 많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게 되고 결국은 상장을 하게 되면 그 기다려가지고 투자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계속 낙수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생겨서 돈이 모이겠죠. 그렇죠. 이제. 예, 예. 그런 것들이 지금 가시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도 바이오 산업이 분명히 다음 세대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탄력을 받아서 좀 좋아져야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예. 아 이제 좀 숨통이 좀 트이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받아들여도 되는 시기라고 제가 생각해도 됩니다. 숨통을 트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숨통을 트이기 보면 시작했다. 될 것 같아요. 네. 분위기상도. 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주식 공부하면서 뭐 CDMO 뭐 이 단어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로 치면 뭐 파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예. 뭐 이런 예, 예. 계열의 일이라고 보는데 공장 지어주고 대신 만들어주고 뭐 그러니까 설계도안을 받아서 여기에서 이 공장에서 이제 약을 제조해서 그렇죠. 이제 주는 예, 거죠. 예. 뭐 반도체로 말하면 뭐 TSMC 같은 예, 그런 거죠. 회사가 예, 우리나라의 이제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뭐 이런 회사인데 이게 바이오의 핵심 캐시 카우가 된다라고 지금 예. 보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신약 개발보다는 이쪽이 좀 더 중점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빅파마도 없고 그다음에 벤처밖에 없고 신약을 개발하는데 늦게 출발한 후발국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과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빅파마들이 할 수 있는 그 많은 돈을 투여하면서 뭔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그건 참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세팅을 하면서 처음에는 CMO라고 하는 그냥 생산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기업이 그러니까 음식에 따지면 레시피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고 네. 그냥 요거대로 만들어줘 하는 게 그렇죠. CMO였죠. 네네.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CMO를 하면서 글로벌 역량을 계속 쌓았다가 그다음에 CDMO라고 거기 디벨롭에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음식을 만들 때 레시피를 몰라요. 그러니까 CDMO 회사랑 같이 레시피를 개발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 생산하더라도 이 위탁 회사는 여기에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되게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퀄리티 컨트롤서부터 경제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CDMO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창업한 지 1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글로벌에서 탑3에 들어가는 회사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바이오 사업을 이끌고 가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라고 하는 게 큰 브랜드를 가졌던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 CDMO가 지금 뭐 거의 6, 7조의 그 매출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신약 개발을 가는 과도기를 갖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러면서 본다면 이런 큰 대기업이 CDMO라고 하는 장치 산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브랜드를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 혁신 기술들이 쫓아가는 그러한 큰 그림들이 되게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좀 밝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확실히 우리나라의 바이오를 이끌어가는 것은 CDMO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하나만 또 그렇게 끌고 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CDMO가 가면서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날렸고 네. 그다음에 그런 그 영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벤처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성과들, 뭐 라이싱 아웃이 이 성과들이 이제 같이 막 커져듯이 커져가면서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이 펀딩에서 글로벌 상황에서 뭔가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지점들 좀 잘 음, 지켜보셔야 되게 저도 오늘 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CMO는 그냥 예, 줘서 예, 그냥 그대로 야 이대로 생산하는 만들어 그렇죠. 라고 해서 그냥 예, 예, 만들어내다가 CDMO가 예, 시작되면서 같이 기술 개발, 그렇죠. 예, 뭐 약 개발에 예, 들어가면서 이 예, 회사한테 일을 줄 음,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음,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들이 그렇죠. 시작이 된 예. 거군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이 CDMO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아주 큰 재산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빅파마들이 생산을 자기네들이 하지 않거든요. 결국 CDMO 회사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음, 것들을 가지고 이제 훨씬 더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놀래요. 그러니까 음, 야, 너네가 바이오에 삼성 바이오 셀트론이 글로벌 시장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글로벌 1, 3위를 해? 다들 놀랍니다. 그래서 음, 이게 한국이라고 하는 그 장점, 그 제조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경제성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탁월한 음. 국민성이 바이오 산업에도 뭔가 발휘가 되고 있구나라고 해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한국의 미래 최대 먹거리는 뭐 반도체라고 이야기하시고 뭐 음. 요즘 한류도 오늘 뭐 이제 그래미상에서 뭐 예, 수상도 예. 하고 3대 먹거리로 바이오를 꼽아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꼽아야죠. 어떠십니까? 예, 바이오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그럼요. 충분히 될 수 있는 예, 가능성이 높고 예, 지금 현재로 예, 봤을 때. 알겠습니다. 잘 머릿속으로 기억해 놓고 예. 있겠습니다. 바이오 트렌드가 워낙 빠르잖아요. 그렇죠. 예, 뭐 2020년에는 뭐 코로나 백신 뭐 음, 이런 거 있었고 작년에는 이제 뭐 비만 음, 치료제가 전 음, 세계적으로 뭐 돌풍을 일으켰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음, 사용하는 것으로 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음, 글로벌 빅파마들이 눈독 음, 들이는 다음이 있을 거라고 예. 생각. 그러니까 다음 트렌드는 뭘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해보게 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회장님은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계십니까? 이제 저희가 어떤 바이오 산업의 고해 트렌드를 평가하는 데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게 매해 1월에 있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예. 이제 2주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큰 이슈는 세 개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GLP,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의 오랄 제제화, 네. 경구약으로 하는 것 하나. 그건 지금 뭐 FDA 여러 가지 트라이얼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아마 그동안에 비만 치료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질병을 열 것 같고 이게 하나의 큰 이슈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세렌진이라고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결국은 요 다음에 우리가 건널 수 있는 치료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어, 그 기술적인 부분은 좀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모델리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모델리티 영역에서는 그 두 개가 JP 모건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약물 하나하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부에서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걸 저희가 우리가 플랫폼 기술이라고 얘기를 플랫폼 하거든요. 기술이요. 예, 그래서 그 플랫폼이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 앞에 뒤에 거는 뭐 이해가 예, 가거든요. 말씀하신 거는 뭐 우리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바이오 지식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플랫폼 음, 기술이라는 게 좀 생소해요. 이게 그러니까 IT에서 음, 말하는 그런 플랫폼, 예, 뭐 플랫폼 회사, 예, 예.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음.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바이오에서는 좀 어, 여겨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약이 타겟화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뭐 폐암이면 폐에 가서 직접 그 암 세포를 죽이는 형태가 될 텐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차역에서 보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정확하게 대구로 가고 어떤 거는 정확하게 광주로 가고 그렇죠. 정확하게 실어다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은 우리는 뭐냐면 약물을 우리가 폐암이면 그 항암 세포에 약물 하나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걸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항암제로 가장 활용되는 것이 ADC라고 하는 약물 융합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암세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 뒤에 붙어 있는 약효 물질이 약효를 발휘할 수 있게 그런 걸 하는 걸 저희가 플랫폼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들이 그런 항암제를 개발하면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정확하게 타겟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히 이제 우리가 후발 주자는 그런 플랫폼 기술 세팅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 확장성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약간 어떻게 보면 좋은 치료제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음, 잘 배달해 그렇죠. 주는 시스템. 정확하게. 뭐 이렇게 예.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덜하게 되는 거고 네네네. 약 효과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네네.
어떻게 이해력이 보면 빠르십니다. 예, 바이오계 배달의 민족 같은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좀 저희가 이해를 해보면 되겠군요. 좋습니다. 이 플랫폼은. 왜냐면 이게 바이오에 대해서 어, 이 단어가 어렵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접근성이 좀 맞아요. 떨어져서 예, 가능하면 좀 예,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예, 많이 좀 예,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예. 왜냐면 저도 어려워요. 맞습니다. 예, 예. 저도 공부하다가 음, 내려놓은 적이 한두 음. 번이 아닙니다. 바이오가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바이오에 몸담고 있는 저희들도 어려워요. 예, 왜냐면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예, 나오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근 또 예, 미국에서 좀 핫해진 예. 단어가 이 생물 음, 보안법 요 음, 이야기 음, 좀 뜨거워요. 이거 어떻게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음, 뭐 일단 단어의 의미도 좀 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음. 같고 이거 중국 견제용이다 뭐 이런 예.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생물보안법의 기저를 보면 약간 정치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음,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좀 중국이 아주 많은 바이오 기술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중국이 뭐 AI를 비롯해서 진짜 좀 난리 나죠. 무섭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약간 두려움을 느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국 내 산업을 뭔가 육성시키기 위한 전략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뭐 논외로 치고라도 생물보안법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어, 이제 약간 중국을 타겟으로 했던 부분인데 중국의 흔적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핑거프린트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네네 하겠다라는 그렇죠. 것들이죠. 네, 과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 산업의 공급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이 재편하는 와중에 과연 우리가 어떤 이득을 볼지에 관련된 부분도 좀 깊이 그렇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면은 음, 우리나라한테 이게 이익입니까? 아니면 음, 좀 다소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음, 겁니까? 이게 우리의 이익을 좀 음, 따져봐야 되는 거 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크다고 이익 봅니다.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CDMO의 경쟁력도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유전체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만약 이것들을 글로벌 시장의 공급망에서 약간 배제하려고 한다면 음, 이거에 대한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체를 줄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그 중에 중에 우리나라가 그중 어, 특히 CDMO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제일 압도적일 부분이 한 명 반사이익이 있고요. 예. 있겠군요. 그다음에 일본, 인도 뭐 이 정도의 국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 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그 생물보안법이 주는 그 여러 가지 기회들을 우리나라가 잘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분명히 기회라고 볼 수 있고 네네. 그렇지만 이게 우리만의 기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을 하는 다른 나라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특히 뭐 일본은 아주 요새 일본이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일본이 아닐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음,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태국,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머징 국가들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기회들을 우리 걸로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기업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네. 개가 같이 해야지 이런 생물보안법으로 만들어지는 공급망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반도체 쪽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똑같습니다. 그 중국의 제재를 그렇죠. 가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예, 반사이익을 예, 예, 얻는 경우도 좀 예,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해 예, 보셔도 될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의 그 바이오 쪽이 이렇게 무섭습니까? 이렇게 견제할 정도로 예, 미국에서요?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년 중국 상무부란 프로그램에서 제가 매년 9월에 중국을 진행을 하는데 네네. 중국이 지금까지 발전했던 걸 보면 세 가지 원인인 것 같아요. 음, 하나는 정말 네거티브 규제. 그러니까 이 바이오 산업은 우리가 잘 경험해보지 못한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네. 이거를 어, 우리가 정부가 규제화를 해버리면 이 혁신 기술이 시장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거의 네거티브 규제로 이 혁신 기술들이 시장에 막 나와서 트라이앤 에러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어, 또 하나는 인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유학을 많이 갔었죠. 유학을 많이 가서 유학간 분들이 중국의 빅파마나 이런 회사들이 다 취직을 하고 있었는데 다 이분들을 들어왔군요. 더 높은 월급을 주면서 다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준이 글로벌 수준으로 쫙 올라가 버린 그렇겠네요. 거죠. 네네. 그다음에 거기에 중국이 주는 예산, 자금 지원들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거의 2000년 이후에 중국의 바이오 산업을 완전히 속도 있게 만든 것 같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국이 이제 좀 약간 어느 정도 뭔가 제재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중국이 뭐 AI부터 시작해서 뭐 예, 로봇, 뭐 자율주행도 예, 그렇고 요즘 최첨단 예, 산업에 거의 뭐 음, 1등 주자로 음, 떠오르고 있는데 예, 바이오까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선점하고 예, 있다라는 걸
저는 부회장님 말씀 처음 알았습니다. 음. 바이오 쪽은 음. 중국은 바이오 쪽은 애들이 좀 음. 별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닙니다. 있었는데 예, 전혀 가보면 아니군요. 가보면 좀 무서울 정도라고 무서울 보면. 정도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스타트업 시장에서도 AI가 또 열풍이라는 이야기가 조금씩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뭐 대세다라는 얘기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열풍이 불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려오는 것 음. 같은데 AI의 트렌드가 음. 바이오까지 불고 있다는 음. 얘기죠. 그러니까 바이오와 AI 이게 결국에 그 AI의 마지막 단계가 바이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세요? 투자자로서 예,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왜냐면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게 예. 아닌가. 왜냐면 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일부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음. 결국 AI를 뭔가 음. 기술이나 이런 걸 조합해서 음. 신약이 나오기에는 음. 아직은 좀 미흡한 건 음. 아닌가?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은 음. 아닌가? 뭐 음. 이런 생각을 좀 음. 하게 음. 만들어요. 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트렌드가 음. 되고 있는 게 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예, 네네. 사실인데 지금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이제 약으로 따진다면 AI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하는 게 이제 글로벌 임상에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임상의 성공 여부가 AI가 바이오 산업에 어떻게 들어올지 관련된 부분에 약간 가늠자 역할도 하긴 할 텐데 우리가 왜 AI가 그 바이오 산업에 들어올 수밖에 없냐면 저희가 보통 신약을 개발하는데 한 10년에서 15년 그 돈으로 따지면 한 거의 2조 정도가 들거든요. 10년, 15년이면 예. 짧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엄청 예. 걸리죠, 근데 진짜. 그 예. 실패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약을 하나 먹는 게 거의 뭐 1% 미만의 확률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예. 아주 리스크가 큰 사업이죠. 10년 됐다 하루아침에 종이 쪼가리 되고 막 그럼요.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 예.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AI라는 기술이 들어오면서 데이터가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서 앞단에 여러 가지 그 시기와 확률을 땡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뭐 시행착오들을 예, 줄여주고 5년 있죠. 걸린 걸 1년에 하거나 그렇죠. 그건 뭐 어마무시한 거죠. 네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산업으로 들어와서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음. 또 특히 하나가 우리가 이제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임상을 할 때 돈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네네네. 환자를 리크루트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약물 트리트먼트하고 해석하고 하는데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유전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R&D 정보를 통해 가지고 환자가 내 약물의 최적인 환자를 우리가 리크루팅해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상 비용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상 기간도 엄청 오래 예, 엄청 걸리잖아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AI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그런 시간을 확 당기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네. 하나는 AI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여러 또 다른 영역이 발생을 합니다. 그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건강 모니터를 한다든지 라이프 사이클을 모니터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게 이 디지털 헬스케어인데 이런 네. 것들이 AI가 들어와서 아주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그렇죠. 특히 이번에 JP 모건 갔을 때 엔디비아가 엘라 릴리랑 같이 AI 신약 개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네네. 정도로 엔디비아도 들어올 정도면은 이제는 이게 우리가 할까 말까의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반드시 이거를 좀 한국의 바이오 산업도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서부터 시작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잠깐 엔비디아 얘기하셨죠. 뭐 구글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빅테크 회사들이 바이오로 뛰어들고 예. 있는 모양새인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결국 이 싸움은 그냥 미국의 빅테크가 승리하는 싸움 아닙니까? 바이오 회사들 너무 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네. 근데 네네. 이제 결국 이제 데이터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빅데이터에서. 빅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이기도 하고 우리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가공해서 나중에 가치화하느냐.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은 약이라고 하는 건 여러 민족의 여러 인종에 통해서 임상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 우리에 관련된 부분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공해서 지금 이 AI 산업에 빨리 적용을 해서 산업을 확장하느냐 가장 큰 기회이기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게 거의 완벽한 의료 시스템, 전 세계에서 거의 한 탑3에 들어가는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요. 의사들도 있고 그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공단에서 있는 우리 약물 데이터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네요. 우리가 라이프 로고 데이터 같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산업적으로 가치화하느냐가 우리가 향후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나중에 외국 구글이나 엔비디아와 딜을 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국민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들은 엄청 많을 것 같다는 어마어마하죠. 생각이 예. 들기도 하네. 그걸 잘 활용하면 그럼요. 예. 우리나라 역시도 AI로 인한 좋은 신약 예. 개발이라든가 예. 바이오 쪽에 예. 큰 위치에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 거기에는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그런 관리 시스템이 아마도 진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오래 했죠. 축적해 온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안 하지 했죠.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중국보다 좀 앞설 수 있다고 하는 게 이런 그러한 의료 시스템들이에요. 일찍부터 일찍부터 우리는 시스템이. 정말 네. 잘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각 부처 차원에서도 그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음. 그거를 이제 얼마만큼 잘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게 산업으로 넘어가서 그게 결국 국민보건으로 어떻게 갈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예. 한국의 바이오의 위상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중국은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이 상황과 시장에 다시 들어올 것 같은 이 분위기. 음.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 트렌드는 떴고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이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이 기회를 잡을 전략 어떻게 좀 너무 포괄적인가요? 예. 네, 뭐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뭐그 정도까지 인사이드가 있지는 않은데, 네, 이제 약간 짚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좀 한 네네네. 두세 개 정도가 있는 좋습니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도 아직까지는 완벽한 생태계를 갖고 있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빅파마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올라가지고 거기서 계속 트라이 앤 에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벤처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기업들은 나왔을 때 분명한 게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해야지 경쟁력을 가지고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기업 하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산업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 약이라고 하거나 여러 가지 국민 건강에 관련된 부분은 규제와 맞닿을 수밖에 없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규제를 정부에서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산업이 크고 안 크고가 결정되는 부분이 저는 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우리가 다른 나라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이겨서 우리가 좀 더 그래도 글로벌에서 의미를 가지는 걸 하려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이 산업을 육성하는지를 보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첫 번째는 규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 기술들이 시장에 나와서 저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혁신 기술들은 결국 벤처들이 갖고 나와서 트라이 앤 에러를 해가면서 예. 리스크를 가지고 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 혁신 기술이 나올 수 있게 벤처를 좀 육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퍼블릭 사이드에서 펀드를 만들거나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원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그래서 돼요. 벤처들이 아주 많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망하기도 하고 결국 이제 그러면서 결국 성장하는 게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규제를 좀 많이 완화해줘야 될 것 같고, 이 기업의 투자, 벤처 투자에 관해서도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뒤따라줬으면 예. 좋겠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나라 바이오계 리더시잖아요. 많은 바이오계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 예. 잠깐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자리가 마련돼서 저희가 그냥 리더라는 우리 아유,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부회장님 아니십니까? 아유 무슨 말씀. 제가 옛날에 황회장으로 할 때. 그러셨군요.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네, 그때 예. 생각이 나네요. 아까 반복된 얘기일 수가 있겠지만 그 바이오 산업은 어떤 혁신 기술들이 나와서 그 혁신 기술들이 국가의 미래를 이끌고 이끌었던 아이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뭔가 창업을 하고 뭘 할 때 항상 기준들을 한국 시장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 맞춰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업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맞춰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벤처들이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시장이랑 소통을 할 때 글로벌 시장의 기준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공시라든지 여러 가지 네. 데이터에 관련된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결국은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말씀이십니다. 실패할 수밖에 예.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네. 결국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벤처인 것 같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부는 그렇게 실패를 했을 때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실패를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이 그걸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기 너무 좋은 때문에 말씀이십니다. 예. 저는 이제 벤처를 창업하시는 분한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좀 어렵더라도 뭔가 같이 한번 극복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벤처를 이제 특히 또 바이오 쪽은 실패가 많은 또 분야 아니겠습니까? 실패했다고 해서 집에서 안 나오시면 그렇죠. 또 아무것도 일어나지 맞아요. 않겠죠. 이런 실패를 딛고 예.
가야지 어느 정도의 음.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다는 거. 오늘 부회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바이오 한국 바이오 쪽이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말 좀 도와주십시오. 아유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열심히 저도 한번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가 그 모시기 굉장히 좀 어렵게 모셨는데 바이오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쉬운 언어로 재밌게 또 설명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